청약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제 졸업했어. 청약통장이라는 게 있는 거라는 것만 어렴풋이 알아. 그 상태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약통장이란부터 아주 쉽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사려면 입장권이 필요해요. 근데 입장권만 있으고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놀이공원 가서도 입장권만 끊으면은 뭐 청룡열차도 못 타고. 납입 횟수가 많아야 나중에 점수가 높아진다면서요. 그게 이제 다릅니다. 청룡열차냐 바이킹이냐. 공공주택 LH에서 분양하는 건 이제 횟수. 그건 바이킹이라고 치면 청룡열차 민영주택은 횟수가 아니라 별도의 채점표, 가점제라고 하는데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무주택 기간. 민영주택은 그 이른바 이름난 건설사들이 짓는 거고, 공공주택은 LH, SH, 뭐 IH 뭐 그런 쪽에서 주체가 돼서 짓고 나면 건설회사 로고가 벽에 붙어 있긴 하나 좀 못 들어보던 건설회사들이 많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공공택지에 짓죠. 나라 땅. 나중에 가보면 그게 나라 땅이었는지 민간 땅이었는지는 구별이 잘 안 가니까. 그렇죠. 처음에 시작을 나라 땅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바이킹과 청룡열차 줄 섰을 때 먼저 쓰세요, 일로 오세요, 먼저 태워드릴게요 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민영주택, 유명한 건설회사에서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하려면 가점제라고 하는. 그럼 이제 애 많이 낳아야 되고 무주택 기간 오래 돼야 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되고 여기서는 금액은 내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별로 정해진 예치금 일정 금액만 공고일 이전에 넣어 두면 돼요. 그럼 그게 1,500만 원이면 그 전날 1,500만 원 넣어 그냥 한꺼번에 넣어두면 1,500이라고 딱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서울 제일 비싸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1,500만 원이면 어떤 면적이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면적 가능한 금액인 거죠. 85제곱미터 이하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300만 원만 넣어도 5만 원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딱 무조건 그냥 1,500만 딱 맞추면 돼. 맥시멈. 여기 바이킹에 줄 서려면 일단 1,500 들고 들어오세요. 1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1,500만 원 넣은 사람 오케이 줄 서려면 여기 모아놓고 자 이분 중에서 이제 바이킹 먼저 탈 사람 또 뽑을게요. 우리 30명밖에 못 태우는데 1,500 넣은 사람 보니까 300명이네요. 가장 가입 기간 오래되신 분 쭉 세워가지고 그 15년이 만점. 뭐 이렇게 해서 그걸로 또 따지고. 그거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잖아요. 60명 모였네요. 여기서 이제 부양가족 많은 사람부터. 그럼 그 15년을 채우려면 20살에 만들었으면 35살 이전에는 그런 아파트는 당첨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점제로 뽑으면. 그러면 그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거죠. 청약통장을 내가 갖고 있어서 납입을 하는데 문제는 나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이킹에서 이거 1,500만 원 넣으신 분 먼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줄창 그냥 나는 오래 묵혀둘 거야. 돈은 몰라. 이러면 당첨 가능성 없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년을 채워야 되고 무주택 기간도 마찬가지로 15년은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안 됐으면 그럼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의미가 부모님이? 없죠. 가입 기간과 가입 금액 인정은 성년일 때부터 해주고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게 미성년일 때 넣으면은 그건 최대 5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럼 딱 성년 되기 5년 전에 해주면 되겠네요. 14살에 14살에는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네요. 예, 가입 기간은 중학생 때? 가입 기간은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미리 만들어줘도 중학생 때부터 카운트는 해주는 거죠. 카운트는 해줘요. 근데 그럼 뭐 생각났을 때 미리 만들어주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기간만 근데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유리하냐? 사실 기간만 인정이 되는 거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30살부터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 저런 거 조합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청약통장은 일찍 만들어서 여기에서는 조금 우위를 달성했지만 다른 거에서는 전혀 우위를 달성할 수 없다. 내가 지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다. 뭐 아버지 지분을 조금 쪼개받았거나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물려받은 집이 하나 있다. 그럼 무주택 기간은 그냥 계속 제로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그럼 가점제에서는 가능성 없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이 안 낳을 거야. 그러면 부양가족 수에서는 가능성 전혀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신혼 특공, 무슨 그걸 따져봐야 돼요. 청년 이런 것도 오래 하는 게 유리해요? 아니요. 신혼부부 특공을 예를 들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혼부부여야 되죠. 그럼 7년 이내 신혼부부면 기준은 돼요. 자, 바이킹 탈 사람 줄을 쓰세요. 그럼 줄은 쓸 수 있어요. 거기서 무슨 기준? 거기서 뽑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점수표를 뽑아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지나면 최대 3점으로 만점이에요. 더 이상은 없다. 네,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2년만 유지하면 돼요.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할 때. 네. 그건 누구나 다 되겠네. 이게 개나 소나 다 해요. 그 다음에 또 점수 매기는 게 그 지역에 몇 년 거주했냐, 2년 이상 거주하면 이것도 3점으로 만점이에요. 그것도 많이 되겠는데? 그렇죠. 신혼 기간이 몇 년이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그것도 중요해요? 3년 이내면 만점이에요. 늦으면 점수 떨어져요. 따끈따끈 신혼이어야 돼요.
그럼 늦게 할 수밖에 없네. 혼인신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네. 전반적으로. 근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네. 그것도 그럼 모자라는 건가요? 아니죠. 3년 이내니까 3년 이내면 네. 동점. 야 그러면은 그다음에 3, 2 이렇게 점수가 결혼해도 혼인신고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네. 내가 여기 청약 넣어야 되겠다. 준비됐다. 그때 올해 어디 신고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예비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혼인 신고를 안 해도 결혼 예정인자 합격 당첨 선정된 다음에 당첨되면 그때 결혼 신고하는 게 해도 돼요. 그게 우리나라는 전략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도 개나 소나 다잖아요. 누구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다 되면 아이수.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신혼도 3년인데 애가 있어. 그럼 대박이네. 3년 이내에 몇 명이냐를 봐요. 1명 정도 가지고는 서울 같은 곳에서는 간당간당해요. 인기 높을 땐. 2명이어야 안정권. 최대 몇 명까지 동점이에요? 5명보단 6명이 이겨요? 아니요. 3명인가 뭐 그때부터 동점일 텐데 2명만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안정권이에요. 근데 애가 있으면은 혼인신고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거기에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있긴 있지. 안 하면 아빠 성을 따라가기가 어렵잖아.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지고요. 나중에 뭐 정리하면 되죠. 지금 집이 걸려 있는데 지금. 그리고 신혼이 3년 이내여야지 점수를 최고로 받잖아요. 3년 이내면서 애가 2명이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 쉽지 않죠. 아주 쉽지는 않죠.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점수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신혼부부니까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는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집부터 마련하자 망상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셔라. 네. 그거 안 되잖아요. 이거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근데 경쟁률도 높고 아이를 안 가질 거야. 우리는 아이는 우리 집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낳기로 하자라는 계획을 가진 신혼부부라면 대체로 신혼부부 특공은 아이들 숫자도 많은 쪽에서 커트라인이 거기서 다 나머지는 다 만점 받고 들어오고 여기에서 마치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처럼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여긴 당첨 가능성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하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다른 특별공급은 뭐냐? 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다자녀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안 되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엔 뺑뺑이에요. 그냥 결혼했고 최초인 분들만 모여서 뺑뺑이. 네. 우리는 자녀 수도 안 되고 신혼부부도 아니야. 아니면 결혼한 지 오래됐어.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운에 맡겨보자. 생애 최초로. 생애 최초는 어릴 때도 젊을 때도 결혼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등기를 쳐본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럼 집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상가를 괜찮아요. 상가는 집만. 네, 집만. 와이프가 상속으로 그거는 괜찮아요. 지분을 받았어요. 지분은 괜찮아요. 상속 지분은 괜찮아요. 지분은 집이 있는 게 아니야? 지분 상속은 괜찮아요. 그럼 어릴 때는 집 있는 걸로 주택을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 어릴 때는 해봐야 부모가 해줬을 텐데 부모가 죽으면서 남겨주는 건 괜찮고. 근데 그게 또 지분이어야 돼요. 지분은 오케이. 그건 집 아니야. 근데 단독 상속이면 그거는 너 집 있었던 거야. 100% 지분을 다 가지면. 그럼 어쨌든 지분은 쪼개야겠네. 1% 상속 받을 때는 형제 그게 자매가 있다면 그쵸? 어떻게든 1%로 쪼개야겠네.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청약에 넣으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어딘데요? 있어. 비싼 데로 넣어보려고. 비싸면 민영 아파트네요. 민영 비싼 아파트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면적은 85 초과입니까? 아니 그건 아직 안 정했는데 그래요? 이제 결정해야 돼. 근데 내가 어제 그 모집 공고가 났더라고. 거기가. 어제 났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중간 청약통장 한번 깨가지고 청약통장 기간이 약간 15년이 안 될 것 같아. 집이 있는 줄 알고 다 깼다가 다시 가입해가지고. 집이 있는 줄 알고 달팽이요? 내 등에 집이 있을까? 없잖아. 알고 보니 난 민달팽이였어. 뭐 이런 거야. 집은 잘 몰라 사실. 책상 서랍에 가끔 열어보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뒷주머니에서 나오고 막 깜짝이야 집이 나왔네. 얘 말이 이상해. 알고 보니까 야 집 없었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그 약간 증여해 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상가였어요. 1억 공시지가 1억 미만에 정말 조그만 지분으로 돼 있는. 어렸을 때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나는 집 유주택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뭐 가는 거기 가본 적도 없어. 쟤들. 세상에. 그래서 청약통장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린 상가였네. 아이고. 그 공시지가도 1억 미만이었네. 이거는 완전 무주택인데 근데 무슨 짓을 한 거지? 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도 2명이고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어. 여기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대. 기준이 돼요. 그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대. 1순위예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으면 가능하대. 돼요. 그럼 이걸로 넣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그거는 아까 바이킹 탈 사람 줄 서세요 했을 때 줄 서는 거고 30명 태울 건데 여기에 딱 그 기준이면 웬만한 사람 다 될 거 아니에요. 한 300명 쓰면 거기서 이제 그 다자녀 특별공급도 배점표가 있어요. 자녀 나이가 몇 살이냐 신생하면은 우선 점수 주고. 정말? 그런 왜 신생하면 우선순위를
주죠? 그러니까 애가 똑같이 3명 있는 방이 더 필요하고 큰 방 필요할 것 같아. 그러게. 성별이 뭐냐에 따라서도 더 방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이가 많은 애는 네. 지난 정권에서 낳은 애일 수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그러면 일반 청약으로 할지 이걸 청약할지 내가 아니요 특별공급과 일반은 넣을 수 있는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아, 일반하고 넣을 수 특별은. 있어요? 네, 일반하고 특별은 특별 중에서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거고. 진행 잘한다.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지 지금. 나 아니야 안 해봐서 몰라. 나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 특별공급은 장난도 안 해. 눈 동그랗게 뜨고. 아예 물량이 달라요. 100세대를 공급하면 그중에 일반 공급은 뭐 10세대 혹은 15세대 빼고 나머지가 특별 공급이라서 이건 특별 공급 대상하는 사람들도 일반 공급 넣을 수 있고 특별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 넣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내가 여러 개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면서 신혼부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자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는 내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걸 넣어야죠. 생애 최초를 넣지. 네. 근데 지금은 애매한 플랫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네. 돈 받고 한 번씩 상담해줘요 그냥. 귀찮아요. 돈 안 벌 거야? 정말 그러면 둘 다 넣으면 되겠네. 돈이 있다는 거네요 근데. 아니 요즘은 그게 되잖아요. 게다가 저는 대출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네. 대출도 잘 될 걸로 예상되는 데다가 그게 안 받았다고 잘 되진 않아요. 안 받았다고 해서 뭐 더 주거나 그러니까 생애 최초 대출 이런 거 없어. 재벌 3대 아닌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집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그러니까 재벌 3세라니까요 지금 느낌은. 아니, 어떻게 대출 지금 사는 집은 그럼 대출 없이 전세? 지금요. 전 지금 대출 와, 없어. 대출 전세라고요? 왜요? 대출을 왜 받지? 나 이 얘기 대출을 왜 받지? 이 얘기 저기 하나 이거 상당한 어떤 비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댓글에서. 근데 대출 받으러 갔는데 아. 은행 ATM기 앞에 가서 대출 좀 받아보려고 갔다가 대출 버튼이 없어서 몇 번 그냥 왔어. 그 다음부터는 대출 안 받아. 근데 와이프가 하여튼 그거 싫어해요. 대출을 정말 싫어해서 예전에도 신혼에서 그 집 살 때 그럼 100% 현금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 그때는 대출 받아야죠. 돈 당연히 모자라겠지. 당연히 모자라지만 않으면 현금으로 그냥 살 건데. 네, 모자라면 현금 살 건데. 이건 모자라서 안 되겠다. 아니 그럴 거면 청약이 아니라 그냥 구주택을 사셔도 되잖아요. 청약이 좋은 점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아니 그냥 이 형은 좋은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죠. 새 아파트. 그 새 아파트는 그냥 전세로 들어가야지. 살아봐도 되는 거고. 사실 청약 좋은 점이 새 집이다 싸다. 근데 싸다라는 장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있는 집으로 들어가면 되지. 거기 분양가 규제 지역이 지금 아까 보니까 규제 지역 아파트에 하신다고요? 분양가 상한제. 뭐 그쪽인 것 같은데. 하겠다. 한번 들어가보겠다. 내비도 되면 그 동네 그 아파트에는 수영장 있을 거니까 우리가 놀 근데 수 있잖아. 그 특별공급 보겠다. 소득 기준이 있어요. 아, 소득 기준 있어요? 네. 얼마 이하여야 된다. 네. 아, 혼자 버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월 1억 정도 버는데. 괜찮지. 월억이면은 근데 이번에 뭐 제도가 좀 바뀐 게 한 달에 뭐 부어야 될 돈이 납입 인정 금액이 25로 늘어난 거죠. 이제부터. 네, 이 9월부터 넣는 것만 카운트해서 25가 되는 늘립니다. 거죠. 그럼 지금 바뀐 건 자녀들이 14살이다. 네. 그러면 그 자녀가 나중에 엄마는 어떻게 집도 안 사주고 청약 통장도 안 만들어줬어. 그런 소리 안 하려면 얼마를 부어야 돼요? 14살부터 25만 원씩 부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같은 또래 애들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부어주는 게 의미가 있냐? 그 의미라는 건 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냐? 25만 원씩 넣어주는 이유는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에서 당첨이 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건데 가능성이 없어요. 25씩 넣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생겼거든요. 그럼 지금 15년 2개월 정도 됐죠. 182개월. 10만 원씩 넣어도 1,820만 원이 맥스예요. 예. 2019년인가 20년에 이제 분양시장 들썩들썩 거릴 때 마곡 분양할 때 당시에 일반 공급의 커트라인이 2,100만 원인가 그랬어요. 10만 원씩 넣어서 2,100만 원을 부었어야 만들 수가 없죠. 210회를 넣었어야 가능한 건데 약 한 15년, 16년 부었어야 된 거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나왔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9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한다면 1,200만 원이 맥스인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부을 수 있는 돈은 그런데 당첨자들을 보니까 죄다 커트라인 제일 하단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어떻게 카운트를 한 건데요? 청약 저축인 사람들.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그것도 이미
저기 시조세급 되시는 분들 통장에 꽉꽉 채워 넣은 그런 분들이 앞에 줄을 잔뜩 서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분들은 그거는 인정 안 해요 하자니 그분들이 불만일 거고. 말도 안 되죠. 그분들이 인정해 주자니 지금부터 청약통장 붙는 분들이 의미 그거는 없어. 못 이기겠는데. 못 이겨요. 이건 25씩 넣어도 그분들이 25씩 넣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앞에 저기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옆에 와가지고 같이 출발해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지금 전국적으로 34만 명? 1순위만 아이고야. 27만 명. 아이고야. 통장을 다 꽉꽉 부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치더라도 청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넣고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가지신 분들은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은 당첨 가능성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포기해야 돼요. 무슨 특공 이런 거 아니면. 네, 특공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앞으로 뭐 30세 특공, 40세 그렇겠다. 특공, 20대 특공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납입 인정 금액 얼마나 돈을 많이 부었냐를 보지는 않으니까. 볼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기도 하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여지껏 모든 특공이 그거 없이 그거 배제해주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 30대 특공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30대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알면 청약통장을 막 깨시겠구나. 깰 필요는 또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갖고는 있는데 25씩 넣을 것이냐라고 봤을 깰 때 필요가 있어서 깹니까? 돈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그죠. 돈이 필요하면 보험 깰까 청약통장 네. 깰까 하다가 그래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LH에서 나오는 거에 일반 공급 도전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가능성 없으니까 그게 뭐 지방에 미분양된 거면 될 수 있지만 그럴 거면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필요 없는 거고 최소 기준만 달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이 막 여기 2천 3천 쌓여 있다 깨고 그냥 나는 일반 공급 도전 안 해. 최소 기준만 맞춰가지고 다른 특별 공급이나 민영주택 도전할 거야. 이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거 계속 25만 원씩 넣어봐야 돈 썩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씩이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너무 큰 돈 된다 이거죠. 이제 25만 원씩 3명이면 75만 원이에요. 25로 올린 거는 굉장히 큰 패착. 청약통장에 오히려 가입자 수를 줄어들게 만드는 기금 줄어들게 만드는 큰 돈 아니니 그냥 부어보자라고 하는 분들을 그냥 다 빼는. 빠지게 만드는. 이제 좀 배웠어요 이제? 좀 배웠고 여기 기준을 보니까 내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 네. 인제 발견했어. 어떻게 하면 좀 공고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에 기준의 순서가 있어요 보니까. 1번 지역. 서울 안 내면 안 낸다는 거 처음부터 안 된다. 이동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서울 방역시만 같으면 되고. 2번은 배점. 뭐 이거는 합리적인데 세 번째가 미성년자의 자녀 수. 2자녀냐 3자녀냐. 4번이 진짜 웃겨. 청약자의 나이.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그냥 내 자녀가 커트라인일 것 같은데. 앞에서 요번에 봐요. 거의 원베일이었나? 뭐였지? 청약통장 만점자 나오고 그랬잖아요. 나 여기도 만점자가 있냐? 여기도 만점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처음 그걸 사려면 자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0억짜리면 이제 바로 마련해야죠. 이거 입주된. 그러니까 보통 한 대출을 한 12억 받는다고 쳐도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 시세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캐시로 8억이 있는 분을 우리가 국가가 지원을 해서 어려운 국민이 우리가 무주택자고 심지어 그러니 도와줘야 한다. 그거 해서 그분께 드리는 게 맞냐는 거지. 특정인에게 그냥 8억, 9억, 10억을 몰아주는 그게 어떤 분이든 간에 그럴 여력이 있으면 그걸 8명한테 찢어줘야지. 80명한테 찢어줘야 되고 그래도 1,000만 원씩인데. 차라리 나라에서 복권 같은 비슷한 제도를 많이 만들어두면 대만처럼 차라리 현금영수증 번호로 그런 횡재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소소하게라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놔야 집을 안 사고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청약 때문에 청약이 되면 좋겠는데 청약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청약 때문에 집을 안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무주택 지위 유지하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청약이 당첨되면 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가 예를 들면 한 5년 전에 사셨으면 그냥 현금 주고 사실 수 있는 가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다린다고 그게 좋은 건가 싶기는 하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새 집 그리고 시세보다 싸다 요 두 가지 장점인데 시세보다 싸다라는 장점은 이제는 없어지고 있으니 청약에 대한 것도 메리트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된다. 강 기자님도 평생 대출이라는 걸 안 받아보는 그 더블 맞벌이. 더블 맞벌이는 리던던트한 표현이지. 하여튼 더블 인컴. 죄송합니다. 둥근둥근 원. 더블 외벌이? 더블 외벌이. 그런 각자 돈 관리하는 느낌이다. 더블 외벌이.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청약제도만 없었으면 벌써 내 집 마련 했을 거 아니겠어요. 청약제도가 아니었으면 충분히 했을 만한 분들이 안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그래. 그건 저 맞는 말이에요.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올랐으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샀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그죠. 지금 강남에 20억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서 사면 예를 들면 14억에 살 수 있다.
4년 전에 14억이었잖아요. 그냥 그 아파트들이. 그냥 그랬으면 되는 걸 계속 그거 안 사고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정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했어? 빨리 다시 도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나라가 갈등이지. 그때 하여튼 어떤 분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집을 살 때 막 우린 타이밍도 막 고민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진짜 집값이 안정됐다는 게 내가 그냥 필요하면 그냥 사고 필요 없어지면 팔고 그냥 그렇게 그냥 집이라는 게 그래야지. 이 타이밍이 내가 지금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혹시 호구가 되는 건가 아니면 이 타임 놓치면 이제 또 영영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 너무 고민하게 만드. 그래서 이 갈등을 내가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누구한테? 자꾸 내가 아이디어 내면 정부에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안 데려가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삐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니야 그래도 전화 오면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놀랄 텐데 여러분. 뭔데요? 왜 저런 좋은 생각은 진우 형 머리에서만 나오는 거냐. 그럼 우리 다음에 드릴까요? 놀랄 것 같은데. 그럴까? 아파트 지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게 선물 옵션인데 그게 사실은 도박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실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사과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가을에 사과값이 폭락하면 난 망하니까 걱정이잖아. 사과 농사를 봄에 시작하면서 가을에 사과 선물을 매도를 치는 거예요. 이 말은 사과값이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지. 그러면 가을에 만약 사과값이 내려갔으면 내 농사는 망했지만 베팅해 놓은 그 사과 선물을 해서 돈을 버니까 리스크가 해지되는 거죠. 그러면 안심하고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홍년이 들어도 반대로 하면 되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살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폭락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 내가 조금 내리는 것까지는 오케이. 반토막이 나면 나는 안 돼. 근데 반토막이 안 나면 나는 사고 싶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 뭐 항상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시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거래를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거 사고 아파트 사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안 사고 싶어 지금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급등하는 거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선물을 매입을 해놓고 아파트를 안 사는 판단을 할 수 있지. 나는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지만 아파트 파생 상품을 사놨으니까 혹시라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 난 여기서 보상받으면 되니 집을 산 것만큼이야 못 먹겠지만 그 파생 상품을 산 금액에 따라서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사실 분은 사시고 안 사실 분은 안 사시고 집값이 다음 주에 오르니 안 오르니 가을에 사야 되니 봄에 사야 되니 뭐 각종 전문가들 유튜브에 또 나오고 막 이거를 막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들거나 교란시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못 만들잖아. 되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까지 싹 세워놓으셨나 봐요. 그거는 살짝 가려져 있어요. 그걸 하려면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 사야 되죠. 그렇죠. 거래가 되게 활발해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근데 아마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을까? 근데 내 생각엔 실제로 하면 그 디테일한 질문이 감사한데 실제로는 이걸 운영하려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난 지금 집 안 사고 싶어. 그러나 급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선물을 사놓을래? 라고 해서 선물을 많이 사면 그 선물의 만기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런 정도가 있으면 이 선물 시장에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그 집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들어온 돈으로 어차피 집을 사야 돼요. 시중의 집을. 그래서 집값이 어차피 올라. 어차피 올라. 선물을 산다는 이유로 3개월 만기나 6개월 만기다. 그런데 사는 분들은 집이 당장 필요해서 3개월 후에 내 집 내놔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집값의 상승만 해칭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의 만기를 제 생각에는 5년이나 7년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선물 만기를. 선물 만기를. 와.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선물 가격도 같이 움직이되 그 선물이 그 선물 매수 투자자들 때문에 바로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 또 지으면 되지. 그러면 선물 투자자들이 결국은 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까? 이미 분양이 마무리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럼 주택 선물이라는 게 그럼 그때부터 공급을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개별 종목 선물처럼 되게 세분화돼야 되지 않아요? 강남구 선물, 강남구 선물도 안 되겠다. 무슨 동 선물, 아니 무슨 단지 선물 막 이렇게. 다만 음마 아파트 선물 막. 아파트 값이 나는 방배동에서 꼭 살고 싶은데 젠장 방배동 아파트만 오르네. 서초는 내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난 두려워. 그러면 방배동 아파트 선물을 만들어 드려야 그게 해지가 되지만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들은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구별로는 좀 다르잖아요. 저 못마땅 진우 형이 좀 못마땅한 표정. 강남은 올 것 같은데 지금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물 종목을 강남구 2029 강남구 이런 선물 2028 뭐 서초구 강북 통합 뭐 2027 경기 남부 이런 선물을 내가 만들어서 하자고 할게. 됐어요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국을 한꺼번에 묶기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막 그런 비판 기사 나올 것 같아. 현물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움직여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주 단위로 주택 가격 상승 하락을 발표하는 나라에서 5년짜리 만기가 있는 선물이 나오면 진영이 모든 관심은 부동산인가 봐요. 뭘 얘기하든 다 부동산으로 비교하려고.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심지어 파생식 상품 예를 들면 양자역학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고 양자역학에서 부동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치매약 얘기하는데도 휘레딩 거야 아파트야? 열어봤더니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모든 비유가 부동산으로 깔때기가 돼 있어가지고 조용 뭐 가장 큰 고민인가 부동산인데. 안수차 기자님의 아파트는 양자역학 아파트였구나. 잘 모르겠어. 집이 뭔지. 주택 파생 상품 도입을 좀 검토해 주십사.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반대 논리는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다고 했을 때 게스트가 요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영이 진행이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주택 가격에 관한 한 투기꾼만 탐욕적인 게 아니라 전국의 에브리바디가 다 탐욕적이다 우리나라는. 그거를 인정하고 파생 상품 시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컨셉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거나 이제 반대 논리 내가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투기판을 만들어 보자. 야 기왕 투기판인 거 다 그냥 다 하나씩 계좌 트고 아빠 엄마 아들까지 다 주택 선물 시장 계좌 타고 매일 아침 문 열면 그냥 바로 야 너 어디 강북 27년 거 샀냐? 뭐 이거 하자고 나 잘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자 근데 그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진행자가 방금 그 얘기를 했어. 뭐라고 받아칠 거예요? 그러는 당신도 투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닙니다. 그럼 집값 뭐 반토막 나도 괜찮아요? 계속 살아도 되겠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인간의 어디 방송국 뭐 이런 사람을 진행자로 썼어? 여기 뭐 어디야 여기가? 진짜 만들어보고 싶은 컨텐츠가 딱 하나 있는데 이진우의 자문자답이라고. 자문자답. 저 먹힌다. 야 혼자서 계속 가위바위보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야 그냥. 혼자서 끝말잇기 하고. 요즘은 재밌잖아. 진짜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택 선물 시장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집값 가지고 온 나라가 들썩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건 에셋이 돼버렸기 때문에 금값 올라가고 석유값 올라가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근데 그 에셋이 돼버린 걸 자꾸 뜯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아닌 다만 쪽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에셋이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그래서 렌트,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예요. 그건 생필품 가격이니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임대료를 어떻게 잡아라. 그거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임대료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임대료 상한제 만들어 놓고 또 이상한 부작용 생겨서 정권 바뀌고 다 그 짓 하고 있다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만들지는 않아. 다른 나라는. 집값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이 집값 그 자체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이유는 미안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캐시는 많으면서 청약이라는 이유로 캐시 없어. 그 보증금이 곧 캐시입니다. 다 CMA나 MMF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압니다. 죄송합니다. 캐시는 아니고 그냥 금융자산일 뿐인데. 유가증권. 나는 유가증권만 있고. 그렇지.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차익이 이렇게 생기는 청약제도가 있는데 유지하자고 해서 유지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예요. 안승찬 대표님 봐봐.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집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다른 나라는 오피니언 리더는 웬만큼 자산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집을 사요 다.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들에게는 임대를 잘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은 없는데 사회적인 목소리와 파워는 크고 돈은 많은 분들이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 근데 그런 분들이 집을 또 하나까지는 괜찮은데 비싼 곳에 갖고 있거나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막 손가락질 받잖아요. 사회적 시선이라 그럴까요?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집을 왜 여러 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세입자들 어디서 사냐고요. 100번 묻잖아요. 이거 LH가 제일 나쁘네요. LH가 집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옳은 말인데 내가 지난번부터 얘기했잖아. 어린이는 따라하지 말라고 지금. 리액션 해드린 겁니다. 리액션. 진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따라했다가 나중에 욕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 걱정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주택이 많은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나쁘다고 해야지 그 나이 때는. 거기서 한마디 그렇게 치면 주택 많은 게 나쁘지. 나쁜 겁니다. 그럼. 그거 나쁜 건 아니지. 나쁜. 그 나쁘다. 물론 옆에서 이런 얘기하면 멋있었나 봐. 아니. 같은 진행자 레벨이네. 그렇죠 이제는 진행자 레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옛날에 김현우가 아니다.